여러분, 어렸을 때 콩쥐 팥쥐 동화 읽어보셨죠? 착한 콩쥐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그 동화책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는 감히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잔혹하고 충격적인 장면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걸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 드릴 겁니다. 콩쥐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고 팥쥐와 계모에게 어떤 처참한 응징이 내려졌는지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콩쥐 팥쥐가 단순한 어린이 동화가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복수의 감정을 담아낸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전라도 전주 부근의 작은 마을 퇴리에 최만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최만춘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이웃들에게 늘 칭찬을 받던 가장이었어요. 그의 아내 조씨 부인은 마음씨가 고운 여인으로 남편과 함께 아담하고 조용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콩쥐였어요. 콩쥐라는 이름은 작고 여린 것도 결국 단단하게 자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콩쥐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조씨 부인을 쏙 빼닮았습니다. 눈매가 맑고 손길이 부드러우며 웃음이 항상 입가에 맴도는 아이였어요. 퇴리 마을의 이른 봄 아침이면 콩쥐는 어머니 손을 잡고 뒷동산에 올라 들꽃을 꺾어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콩쥐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콩쥐야, 이 꽃처럼 곱게 자라거라.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꽃처럼. 콩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까르르 웃으며 어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절 콩쥐의 세상은 좁지만 완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등, 어머니의 따뜻한 품, 마을 앞에울에서 첨벙이던 작은 발.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여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만 허락하지 않는 법이죠. 콩쥐가 꽃다운 나이가 되기도 전에 어머니 조씨 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몸져눕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조씨 부인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혈색이 사라져갔어요. 콩쥐는 어머니의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어머니 방을 들여다보고 잠을 자다가도 어머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봄이 오면 같이 또 뒷동산에 가야 하잖아요. 콩쥐의 말에 조씨 부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조씨 부인에게 오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차가운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콩쥐는 어머니의 빈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품이, 가장 포근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콩쥐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최만춘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단함 속에서 최만춘은 마을에서 소개를 받아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성씨가 바로 배씨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콩쥐의 행복했던 시절을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앞으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배씨는 처음부터 콩쥐에게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상냥한 척 웃었지만 대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웃음은 싹 사라졌어요. 배씨에게는 이미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팥쥐였습니다. 팥쥐는 어머니를 꼭 빼닮아서 남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콩쥐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어요. 최만춘이 집에 있을 때만 해도 배씨와 팥쥐는 어느 정도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최만춘이 일 때문에 바깥을 나가게 되는 날이면
그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콩쥐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팥쥐는 그 시간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늦잠을 자거나 거울 앞에서 치장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밥상이 차려지면 배씨와 팥쥐는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콩쥐에게는 식은 밥에 국물도 제대로 없는 반찬만 내밀었습니다. 어서 먹고 설거지나 해라. 배씨의 말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콩쥐는 그 서러움을 꾹꾹 눌러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울면 더 혼날 것 같아 눈물도 참았어요. 밤이 되어 최만춘이 돌아오면 콩쥐는 언제 울었냐는 듯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착하디 착한 아이였죠. 콩쥐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다.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은 아주 크고 화려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아주 작은 행복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복조차 콩쥐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주고을의 감사가 베푸는 잔치로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배씨와 팥쥐는 며칠 전부터 예쁜 옷을 꺼내 손질하고 머리에 무엇을 꽂을지 의논하며 설레어했습니다. 콩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들이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콩쥐에게 잔치 소식은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희망 같았거든요. 그러나 배씨는 잔치날 아침 콩쥐 앞에 일감을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콩쥐야, 우리가 잔치 다녀오기 전에 이것들 다 해놓거라. 다 해놓기 전에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배씨가 내민 과제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루 안에 끝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돌밭을 다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멀쩡한 쇠호미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호미를 주었어요. 나무 호미로 돌밭을 맨다는 건 마치 손가락으로 바위를 파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밑이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어요. 바닥이 없는 독에 물이 어떻게 고이겠어요. 퍼도 물은 줄줄 새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을 모두 찢는 것이었어요. 그 양이 여러 사람이 며칠을 일해도 다 못 끝낼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번째는 배를 한 필 다 짜는 것이었어요. 배 한 필을 짜는 데는 숙련된 사람도 며칠이 걸리는 법인데 잔치가 끝나기 전까지 다 짜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배씨와 팥쥐는 새 옷으로 곱게 차려입고 콩쥐를 등 뒤로 한 채의 잔치 마당으로 떠나갔습니다. 팥쥐는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언니, 일 다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콩쥐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 같이 잔치에 가셨겠지 하는 생각에 콩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콩쥐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나무 호미를 들고 돌밭으로 향했습니다. 콩쥐가 나무 호미를 들고 돌밭에 첫 삽을 내리꽂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크고 검은 소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콩쥐 앞에 멈춰섰어요. 검은 소는 콩쥐를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말없이 스스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발굽이 단단한 돌밭을 헤치고 거친 흙을 부드럽게 일구어냈어요. 콩쥐는 처음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곧 작은 손을 모아 검은 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검은 소는 어느새 돌밭 하나를 깨끗이 다 갈아엎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콩쥐의 가슴 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 무언가가 자기를 보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과제인 밑 빠진 독 앞에 서자 이번에는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뒤룩뒤룩 살찐 두꺼비였는데 그 두꺼비가 독에 빠진 밑바닥으로 기어 들어가 몸으로 구멍을 막아주었어요. 콩쥐가 물을 붓자 이번에는 물이 새지 않고
독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콩쥐는 또다시 두꺼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요. 두꺼비는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콩쥐를 바라보다가 독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확인하고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과제를 앞두고 콩쥐가 창고 앞에 멈추어 섰을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새떼가 일제히 날아와 창고 앞에 내려앉더니 부리로 쪼고 발로 밟으며 곡식을 찢기 시작했어요. 새들의 날갯짓과 부리 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고 그 리듬 속에서 곡식은 순식간에 모두 찧어졌습니다. 새들은 이를 마치자마자 하늘로 헐헐 날아 올라갔어요. 마지막 네 번째 과제가 콩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짜야 했는데 배틀 앞에 앉은 콩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 안 가득 맑고 은은한 빛이 퍼지더니 하늘에서 선녀 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 선녀는 다름 아닌 직녀선녀였어요. 직녀선녀는 아무 말 없이 배틀 앞에 앉아 능숙한 손길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실이 씨줄과 날줄로 엇갈리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고 배틀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순식간에 배 한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직녀선녀는 콩쥐를 위해 고운 비단옷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빛깔이 곱고 눈부신 옷이었어요. 그리고 한 켤레의 꽃신까지 함께 내밀었습니다. 꽃무늬가 수놓인 작고 예쁜 신발이었어요. 직녀선녀는 콩쥐에게 옷을 입혀주고 꽃신을 신겨주며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씨가 하늘도 움직였구나. 어서 잔치에 가거라. 콩쥐는 너무나 감격해서 선녀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선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콩쥐는 새 옷을 입고 꽃신을 신고 잔치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설레었어요. 마을 개울 위로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려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꽃신 한 짝이 냇물에 떨어지며 물살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콩쥐는 당황해서 손을 뻗었지만 꽃신은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꽃신은 물길을 따라 흘러 마침내 잔치가 열리는 곳 근처에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꽃신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 고을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냇가에서 건져 올린 작고 고운 꽃신 한 짝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범상치 않은 분일 것이다. 감사는 잔치 자리에서 신하를 시켜 이 꽃신의 주인을 찾으라고 명했습니다. 신하가 여러 사람에게 신발을 들이밀었지만 아무도 발이 맞지 않았어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신어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배씨도 팥쥐도 욕심을 내어 달려들었지만 꽃신은 두 사람의 발에 맞지 않았어요. 팥쥐는 억지로 발을 구겨 넣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 짝 남은 꽃신을 들고 잔치집 근처까지 왔다가 사람들 틈에 끼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콩쥐였어요. 신하가 콩쥐를 발견하고 꽃신을 내밀었습니다. 콩쥐가 조심스럽게 발을 넣자 꽃신은 마치 처음부터 콩쥐의 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딱 맞아 들어갔어요. 감사는 그 자리에서 콩쥐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꽃신을 신은 콩쥐는 그간의 고생이 씻겨나간 듯 맑고 단아한 모습이었어요. 감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콩쥐와의 혼인이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계모 배씨와 팥쥐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치를 떨었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콩쥐가 고을 감사와 혼인을 하게 되다니 온몸에 질투와 분노가 타올랐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콩쥐의 삶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감사 댁의 안주인이 된 콩쥐는 따뜻한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며 지냈어요. 오랜 세월 꿈꾸어온 그 작은 행복들이 하나둘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배씨와 팥쥐는 콩쥐가 감사와 혼인한 뒤로도 속을 끓이며 지냈습니다. 왜 하필 콩쥐냐? 왜 우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배씨는 날마다 팥쥐를 닥달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콩쥐가 가져간 자리를 되찾아와야 해. 팥쥐는 처음에는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질투는 사람을 끝내 바꾸어 놓는 법이에요. 어느 날 팥쥐는 콩쥐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의 악감정은 싹 감추고 언니를 그리워하는 척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가갔어요. 언니,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콩쥐는 착한 마음씨 탓에 팥쥐의 거짓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원망보다는 용서가 콩쥐의 본성이었으니까요. 팥쥐는 콩쥐와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사의 저택 뒤편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를 함께 거닐자는 거였어요. 콩쥐는 의심 없이 팥쥐와 나란히 연못가를 걸었습니다. 연꽃이 활짝 핀 연못 위로 잠자리 몇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팥쥐는 점점 콩쥐를 연못 가장자리로 유인했습니다. 물을 들여다보라고, 연꽃이 예쁘다고, 자꾸만 가장자리로 가까이 오도록 이야기를 꺼냈어요. 콩쥐가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물속에 비친 연꽃을 들여다보던 순간이었습니다. 팥쥐는 두 손으로 콩쥐의 등을 세게 밀었어요. 콩쥐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연못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고 수초가 발을 붙잡았어요. 헤엄을 칠 줄 몰랐던 콩쥐는 결국 연못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팥쥐는 연못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파문이 가라앉고 수면이 다시 잔잔해지자 팥쥐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팥쥐는 곧장 감사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콩쥐인 척 행세를 시작했어요. 팥쥐는 콩쥐의 옷을 꺼내 입고 콩쥐의 방에서 지내며 콩쥐의 이름으로 감사 곁에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구별이 어려울 수 있었어요. 같은 집에서 살았고 비슷한 또래였으니까요. 감사는 아내의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웃음이 달라졌고 목소리가 달라졌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팥쥐는 감사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썼어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감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택의 하인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안주인에게 따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콩쥐가 가라앉은 연못에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 가운데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그것이 여느 연꽃과는 달랐어요. 빛깔이 유달리 영롱하고 다른 꽃들이 지고 나서도 홀로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물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그 연꽃을 신기하게 여겨 꺾어다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꽃이 아궁이 근처에 놓이게 되자 꽃잎이 스르르 떨어지더니 그 안에서 영롱한 구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구슬을 발견한 것은 감사댁 근처에 사는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구슬을 손에 쥐었을 때 알 수 없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꿈속에 콩쥐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연꽃 위에 서 있는 콩쥐가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저예요. 콩쥐예요. 저는 팥쥐의 손에 연못에 빠져 죽었답니다. 지금 감사 곁에 있는 건 팥쥐예요. 제발 감사 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너무 생생한 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구슬을 손에 쥔 채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감사를 찾아갔습니다. 꿈 이야기를 전하고 영롱한 구슬을 내밀었어요. 감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끊이지 않았던 의심, 아내가 달라졌다는 그 감각이 다시 솟구쳤어요. 감사는 팥쥐를 불러 앉히고 구슬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함께 받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밥상 위에 젓가락이 문제였어요. 평소에 콩쥐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맞추어 놓는 사람이었는데
밥상 위에 놓인 젓가락 한 쌍이 짝이 서로 달랐습니다. 굵기도 다르고 길이도 달랐어요. 감사는 그것을 보고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젓가락 짝이 다르구나. 그 순간 구슬 속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방 안가득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칫고도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젓가락 짝 다른 건 알면서 사람 짝 바뀐 건 왜 모르세요? 그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을 때 파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파치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하인들이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치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연못가에서 콩쥐를 밀었다는 것, 콩쥐 행세를 했다는 것, 계모 배씨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까지. 구슬에서 빛이 더 강하게 솟구치더니 방 안이 눈이 부실 만큼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가라앉았을 때 콩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살아있는 콩쥐였습니다. 창백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얼굴로 감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감사는 달려가 콩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파치가 저지른 죄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친언니나 다름없이 함께 자란 사람을 질투와 욕심 때문에 연못에 밀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법에 따라 파치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파치는 사지를 수레에 묶어 네 방향으로 찢는 거열형에 처해졌어요. 이 형벌은 당시 가장 극한의 처벌 중 하나로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폐악한지를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열형은 단순히 잔혹하기 위한 형벌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죄, 즉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도 뻔뻔하게 남의 자리를 훔친 자에게 내리는 처벌이었습니다. 죽음으로도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를 수 없다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파치는 처형 이후 그 몸이 젓갈로 만들어졌습니다. 젓갈로 만들어진 파치는 계모 배씨에게 보내졌어요. 이 장면은 현대인이 읽기에 매우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극단적 처벌을 묘사하는 악을 행한 자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민중의 강렬한 열망을 이야기 속에 새겨 넣은 것이에요. 오랜 세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어 복수조차 못하던 민초들이 이야기 속에서만큼은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입니다. 배씨는 딸이 보내준 것이라고만 알고 그 젓갈을 받았습니다. 수락 안에서 차려 올린 그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누군가 배씨에게 진실을 귀띔해 주었어요. 배씨는 그게 누구의 몸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게 된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자신이 뿌린 씨앗이 돌아온 결과를 마주한 순간에 심장이 멈춰버린 것이에요. 세상의 법이 언제나 정의를 실현해주지 못할 때 이야기는 그 법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정의를 집행했어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 착하게 산 사람은 결국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믿음이 이 이야기를 수백 년 동안 살아남게 했습니다. 콩쥐 파쥐는 단순한 권선징악 동화가 아니에요. 죽어서도 연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구슬로 변신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는 콩쥐의 귀화는 어떤 죽음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콩쥐 파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각자만의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우리 옛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콩쥐의 이야기처럼 진실은 언제나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는 법이니까요. 감사합니다.